할머니, 나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돼? 그럼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같이 놀까? 아니야, 나 혼자 할래. 왜? 할머니랑 하면 더 재미있잖아. 아니야, 그냥 싫어. 그럼 블록놀이 할까? 할머니가 멋진 성도 만들어 줄게. 싫어. 그럼 그림 그리기는? 안 해. 안 한다니까. 우리 강아지가 왜 자꾸 싫다고만 할까? 엄마가 할머니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말랬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이가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창문을 자꾸 열고 어쩐지 사람들이 미묘하게 피하는 느낌.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점점 거리를 두고 손주가 더 이상 품에 안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산뜻한 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신경 써도 냄새 걱정 없이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나 주변 지인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주는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있었지만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말랬어.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올 때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손주는 어느 순간부터 무릎에 앉지 않았고 안아주려 하면 몸을 살짝 피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매일 옷을 갈아입어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덜 씻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원래 나는 냄새지. 그렇다면 정말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냄새가 사라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변화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운 날 땀을 한바탕 흘리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땀이 줄어들었습니다. 덥기는 한데 예전처럼 땀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땀이 적게 나니 더 좋은 거 아닐까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땀은 단순히 몸을 식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도 합니다. 하지만 땀이 줄어들면 피부에 남아있어야 할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표면에서 노폐물이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냄새가 강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서서히 배어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땀도 잘 안 나는데 냄새가 난다고? 네, 맞습니다. 땀이 적게 나기 때문에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를 손으로 쓸어보면 미끈한 기름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세수를 자주 하는데도 얼굴이 번들거리고 특히 머리를 감아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의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지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성인의 피부에서 노네날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네날이 피부 표면에서 산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를 만들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냄새는 단순한 땀 냄새와는 다릅니다. 비누로 씻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향수를 뿌려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두피, 귀 뒤, 목 주변, 등과 가슴 부위에서 이 냄새가 많이 발생합니다. 씻어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 아무리 관리해도 잔향처럼 남아있는 냄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밤새 입이 마르고 혀가 건조해져서 침이 거의 돌지 않는 느낌입니다. 젊었을 때는 침이 끊임없이 분비되면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침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침이 줄어들면서 입안의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되면서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노년층에서는 이 건조함이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서 혀 표면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침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혀에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안이 건조해지면 입냄새가 심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쉽게 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땀 감소, 피지 변화, 구강 건조라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노인 냄새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를 없앨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인 냄새를 90% 이상 줄이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 비싼 바디워시도 쓰고 향수도 뿌리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 깨끗하게 씻고 매일 옷을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렸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냄새가 나는 진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씻을 때 얼굴, 팔다리, 몸통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정작 냄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노인 냄새의 90%는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냄새 걱정의 대부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이 접히는 곳입니다. 목을 좌우로 돌려보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힙니다. 팔을 들어 올리면 겨드랑이가 접힙니다. 허리를 숙이면 배꼽과 아랫배 부분이 주름처럼 접힙니다. 이런 살이 접히는 곳은 땀이 고이고 피지와 각질이 쌓이면서 냄새가 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목주름과 귀 뒤는 많은 분들이 씻을 때 놓치는 부위입니다. 비누칠을 할 때 얼굴과 몸통은 꼼꼼하게 씻지만 목을 손으로 문질러 씻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지어 귀 뒤쪽은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땀이 말라붙고 피지가 쌓이면서 퀴퀴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드랑이에는 땀샘과 피지선이 밀집해 있어 냄새가 쉽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누로 한두 번 문지르는 것만으로는 냄새를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배꼽 역시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배꼽 안쪽은 오랜 시간 동안 씻지 않으면 피지가 눌어붙어 검은 때처럼 쌓이게 되고 이곳에서 강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밀착된 부위라서 땀이 쉽게 차고 습기가 많아지면서 세균이 증식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몸에서 살이 겹치는 부분들은 습기가 잘 차고 씻을 때 신경을 덜 쓰게 되면서 냄새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머리를 감아도 개운하지 않고 금방 떡지는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두피에는 피지선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피지가 산화되면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의 성분이 변하면서 노네날이라는 냄새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노네날이 두피에 남아 산화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뿐만 아니라 가슴과 겨드랑이 등에도 털이 많다면 피지와 땀이 엉겨붙어 냄새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가슴털이 있는 경우 이곳에 피지가 쌓이면서 땀과 섞여 특유의 쿰쿰한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털이 있는 부위는 땀이 쉽게 증발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씻을 때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우리는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땀이 나면 금방 느낍니다. 하지만 등에서는 땀이 나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등은 땀이 많이 나지만 씻을 때 가장 신경을 덜 쓰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혼자 샤워할 때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땀과 피지가 등에 남아 엉겨붙고 결국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발가락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습기가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땀과 각질이 쌓여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손은 늘 바깥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물건을 만지면서 피지와 땀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씻을 때 손등 위주로 씻고 손가락 사이나 손금 부분은 꼼꼼하게 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땀이 많이 나는 부위들은 신경 써서 씻지 않으면 쉽게 냄새가 쌓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일 씻습니다. 깨끗한 물로 헹구고 비누칠을 하고 때로는 향이 좋은 바디워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남아있다면 어딘가 씻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앞에서 말한 살이 접히는 곳, 털이 많은 곳, 땀이 많이 나는 곳은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쉽게 남을 수 있는 부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향수도 값비싼 바디워시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하는 샤워 습관 하나만 바꿔도 냄새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냄새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샤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개운해지고 노폐물이 더 잘 씻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지막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많이 생기면서 노폐물이 쉽게 쌓이게 되고 결국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적절한 샤워 온도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노폐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냅니다. 대략 36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절한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씻으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피지막을 유지한 채로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온도만 신경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씻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사실 몸 전체를 열심히 문지른다고 냄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냄새가 발생하는 핵심 부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만 확실하게 씻어도 몸에서 나는 냄새 9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목주름과 귀 뒤쪽을 신경 써야 합니다. 목은 평소에 잘 씻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비누칠을 하면서도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의 주름 사이에는 피지와 각질이 쌓이면서 냄새가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손가락으로 목을 문지르면서 비누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 뒤쪽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귀 뒤를 문질러 보면 미끌거리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피지가 쌓여있는 증거입니다. 비누칠을 할 때는 손가락으로 귀 뒤를 부드럽게 문질러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와 배꼽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겨드랑이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남기 쉽습니다. 비누칠을 할 때 손으로 문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샤워 타월이나 부드러운 수건을 이용해 살짝 문질러주면 피지와 노폐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꼽은 안쪽이 움푹 들어가 있어서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배꼽을 씻을 때는 면봉에 물을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주면 쌓여있던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와 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냄새는 단순히 신발 때문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을 신고 있다 보면 발가락 사이에 땀이 차고 습기가 남아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를 한 번 더 신경 써서 문질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은 샤워할 때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 않으면 땀과 피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을 씻을 때는 샤워 타월을 사용해서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씻는 것만큼이나 샤워 후에 몸을 제대로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두면 피부 표면에 습기가 남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와 발가락 사이는 반드시 수건으로 잘 닦아줘야 합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각질이 쌓이면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씻고 관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샤워 습관 하나만 바꿔도 냄새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씻고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몸을 확실히 말리고 보습까지 해줘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만 실천해도 냄새의 90%는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씩 씻어야 할까요? 또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이제부터 냄새를 더욱 확실하게 잡는 생활 습관과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하루에 2번씩 씻어도 여전히 냄새가 남아있다면 이제는 몸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취가 다른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식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의 체취는 확연히 다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같은 특유의 냄새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속에서 산화가 일어나면서 지방산 냄새가 체취로 배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체취가 옅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은 몸속 노폐물이 산화되는 걸 막아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냄새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냄새를 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몸속에서 냄새를 만드는 물질을 줄이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산화작용인데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노폐물이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노네날 같은 물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이런 산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산화를 막고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장이 건강해지고 불필요한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이 빨라집니다. 장에 쌓인 노폐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는데 이런 음식이 몸속부터 냄새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매실도 효과적입니다. 매실은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몸속 독소를 배출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땀 냄새와 체취가 줄어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는 탈취 효과가 뛰어나 입냄새나 체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토마토, 사과, 매실,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부터 냄새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냄새가 심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마늘은 어떨까요? 마늘이 오히려 체취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 하면 강한 냄새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늘을 먹으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체취가 더 부드럽고 불쾌한 냄새가 덜 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면서 체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즉, 마늘을 먹으면 냄새를 유발하는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체취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마늘을 먹은 직후에는 입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녹차나 우유 같은 탈취 효과가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몸속부터 냄새를 없애려면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 안에서 냄새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을 실천해야 할까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선 단순히 특정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꾸준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늘은 단기적으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체취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땀이 농축되고 이 과정에서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습관만 실천해도 몸에서 나는 냄새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습관까지 바꿨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생활 습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얼굴을 가까이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한 걸음 물러서는 느낌이 들면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입냄새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냄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양치질을 소홀히 해서가 아닙니다. 입안의 환경 자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입냄새가 심해졌다면 이제는 구강 관리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는 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입안이 마르고 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단순히 아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침샘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침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셔주는 것이 아닙니다. 입속 세균을 씻어내고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충분하면 세균이 빠르게 제거되지만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입안에 남아 증식하게 됩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혀 표면에도 하얀 막이 끼게 되는데 이것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혀를 닦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혀를 닦지 않으면 입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혀 표면에는 미세한 돌기가 많아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특히 혀 뿌리 쪽에는 하얀 막이 쌓이는데 이 막이 부패하면서 악취를 유발하는 황화수소 같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치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 표면을 닦아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칫솔로 혀를 닦는 경우도 있지만 칫솔은 털이 거칠어 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혀 표면이 손상되면 오히려 세균이 더 쉽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혀의 안쪽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듯 닦아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혀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혀 클리너로 하루 한 번만 닦아도 입안이 훨씬 상쾌해지고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혀를 닦는 것 외에도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껌을 씹으면 입냄새가 줄어든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껌이나 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탕이 들어간 일반 껌은 오히려 입속 세균을 증가시켜 입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껌을 씹어야 할까요? 바로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입니다. 자일리톨은 천연 감미료의 일종으로 단맛이 나면서도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포함된 껌을 씹으면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이 건조할수록 입냄새가 심해지기 때문에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단순히 입안이 상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해 하루에 한 번 혀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 혀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일리톨 껌을 씹어 침 분비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입냄새를 줄이고 더 상쾌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생활 습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좋은 음식으로 체취를 관리하고 구강 관리까지 철저히 했는데도 어딘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 이제는 옷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관리해도 냄새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스며들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피부에 가장 밀착되는 옷이기 때문에 하루만 입어도 땀과 피지가 스며들어 냄새가 배기 쉬운 옷들입니다. 혹시 속옷은 이틀 정도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속옷과 양말은 하루만 입어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 땀과 피지가 흡수됩니다. 특히 속옷은 우리 몸에서 가장 땀이 많이 차는 부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서 나오는 지방과 습기가 그대로 흡수되면서 냄새가 쉽게 스며들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땀이 많아지지만 겨울에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실내 난방을 하면서 몸에서 나오는 땀과 피지가 속옷에 흡수되지만 이 습기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땀 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말을 오래 신고 있으면 발에서 나오는 땀이 양말에 스며들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쌓인 세균이 신발 속에서 계속 증식하면서 결국 발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속옷과 양말을 매일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속옷과 옷을 입어야 냄새가 덜 날까요? 옷을 선택할 때 단순히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 소재의 옷은 땀을 잘 흡수하고 피부에 자극이 적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면 소재는 땀을 흡수하는 속도가 빠른 만큼 습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냄새가 배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면보다 땀을 덜 흡수하지만 땀이 난 상태에서 오래 입으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옷에 그대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입는 기능성 옷들은 땀을 빠르게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런 옷들도 제때 세탁하지 않으면 냄새가 더 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옷을 선택할 때는 면 소재와 합성 소재를 적절히 조합해서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면 소재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면 땀이 차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탁 후 어떻게 말리느냐입니다. 세탁한 옷을 실내에 오래 걸어두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냄새의 원인은 바로 세균입니다. 젖은 옷이 오래 공기 중에 노출되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실내에서 옷을 말리면 세균이 남아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햇볕에 말린 옷은 세균을 자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 속 자외선이 옷에 남아있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남아있는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탁 후에는 가능하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완전히 건조된 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 후에도 냄새가 남아있다면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세탁하면 섬유 속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할 때 옷을 뒤집어서 빨면 피부에 직접 닿은 부분이 더 깨끗하게 세탁될 수 있습니다. 세탁 후 옷을 보관할 때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냄새가 덜 나게 하려면 어떤 옷 관리법을 실천해야 할까요? 속옷과 양말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루만 입어도 땀과 피지가 쌓여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 소재는 땀을 잘 흡수하지만 습기가 남으면 냄새가 배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세탁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합성 소재 옷은 땀을 덜 흡수하지만 오래 입으면 몸 냄새가 배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한 옷은 가급적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말려야 자연적으로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건조할 때는 선풍기나 제습기를 활용해 습기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면 옷에 남아있는 냄새를 줄이고 더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생활 습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야 하는데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전날 밤 깨끗하게 씻고 잤는데도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덮고 베고 깔고
자는 이불과 베개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땀을 흘립니다. 특히 몸이 이불과 베개에 직접 닿기 때문에 땀과 피지가 천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밤새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이불 속에서 습기가 남아있으면 냄새가 점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과 직접 닿는 만큼 두피에서 나온 피지와 각질, 침까지 흡수됩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고 자도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면 결국 냄새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개와 이불은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에서 나온 피지와 땀, 그리고 침이 베개 속에 스며들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세탁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날에 바깥에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은 천 속에 남아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에 말린 이불은 습기가 날아가면서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실내에서 건조할 때는 선풍기나 제습기를 활용해 습기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침구류만 관리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이불과 베개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둔 신발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집안 전체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집에서는 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걸까? 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 원인은 신발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발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발 속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신고 다닌 신발에는 땀과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냄새가 신발장 안에 쌓이게 되고 결국 집안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발을 매일 같은 것만 신으면 냄새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발 속에는 보이지 않는 습기가 남아있고 이 습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신으면 냄새가 쌓이면서 더욱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 켤레의 신발을 번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은 신발은 하루 정도 쉬게 하고 그동안 다른 신발을 신으면 냄새가 덜 쌓이게 됩니다. 또한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습기를 흡수하면서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화나 구두 안쪽에 신문지를 넣어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신문지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신발 속을 더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신발뿐만 아니라 발을 깨끗이 씻고 제대로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서 갇혀있던 발은 땀이 차고 습기가 남아 냄새가 쉽게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땀이 고이고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바닥뿐만 아니라 발가락 사이까지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양말을 신으면 그 습기가 그대로 양말과 신발에 배어들면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샤워 후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주고 가능하면 드라이기로 바람을 쐬어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신발 속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생활 습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고 옷과 침구류까지 관리해도 방 안 공기가 텁텁하고 퀴퀴한 냄새가 남아있다면 이제는 공기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 안에는 냄새 입자들이 남아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구, 커튼, 카펫 같은 곳에는 섬유가 냄새를 흡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한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 안의 공기를 맑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문을 닫아두면 공기가 정체되면서 습기가 차고 이 습기가 쌓이면 곰팡이 냄새나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요리한 후에도 냄새가 벽과 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창문을 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겨울에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실내 난방을 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실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기를 할 때는 창문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조금씩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1015분 정도만 환기해도 방 안의 냄새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이미 쌓인 냄새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만약 방 안 공기가 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남아있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쉽게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유리그릇이나 작은 그릇에 베이킹소다를 담아 거실이나 방 한쪽에 놓아두면 공기 중의 습기와 냄새를 서서히 흡수하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하면 효과가 지속됩니다. 침구류나 카펫에서도 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를 뿌려둔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청소기로 흡입하면 섬유 속에 남아있던 냄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탁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불이나 베개 커버, 커튼 등을 세탁할 때 세제와 함께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어주면 섬유 속에 남아있던 냄새까지 말끔히 제거됩니다.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면 화학제품 없이도 방 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냄새를 더 줄이기 위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안에는 냄새를 흡수하는 가구나 패브릭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커튼과 카펫은 먼지와 냄새를 쉽게 흡수하는데 세탁 없이 오래 두면 퀴퀴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2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장이나 테이블 같은 가구 표면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 입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른 천으로 한 번씩 닦아주면 실내 공기가 더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를 위해 실내 식물을 키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스투키,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면 냄새 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냄새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지고 집안 공기가 맑아지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관계도 삶도 새롭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씻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씻어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어딘가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씻을 때마다 신경 써야 할 부위를 알게 되었고 옷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익숙해졌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집 안 공기까지 상쾌해지면서 무엇보다 자신이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할머니, 나 여기 앉아도 돼? 손주였습니다.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손주는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 곁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살짝 거리를 두던 아이였습니다. 무릎에 올라오지 않고 안기려 하지 않던 손주가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 품에 기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냄새 나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냄새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있었을까요? 냄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몸을 깨끗이 관리하고 집안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면서 가족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을 뿐이야. 지금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냄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게도 만듭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바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